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세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는데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며 대응에 지진부지한 중국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세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유럽은 탄소세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탄소세 법안은 자동차 회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벌써부터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카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한호성을 지르고 있죠. 국제 정세로 인한 일본의 위기가 곧 한국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서인데요. 유럽연합 진행위원회가 자동차의 탈탄소를 서두르는 것은 자동차가 오래 쓰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래 쓰니까요. 특히 유럽의 평균 자동차 보유기간은 15년 정도입니다. 때문에 2050년에 탄소 배출 실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2035년부터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2035년이면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자동차 신차 개발 사이클로 보면 차 차기 모델이 나올 때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더욱더 시간이 없네요.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기차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는 지난해 수입차 시장이 역대 호황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황 속에서도 일본 차들의 판매 대수는 43.9%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차가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했는데요. 일본 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기차로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하이브리드 차 시장을 점유할지 의문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차 시장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판매된 하이브리드 모델 탑10에는 9개가 현대차와 기아 모델이었습니다. 이 중 나머지 하나가 렉서스 하이브리드였죠. 결국 올해만 넘기면 일본차 국내 시장 생존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신차를 출시하고 있는 점도 일본에는 악재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 2030년까지는 벤츠의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하이브리드 카는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 하이브리드 카는 269만 대, 플러그인은 96만 대, 전기차는 22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카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69만 대의 하이브리드카 판매에서 토요타, 혼다 등 일본 2개 업체가 차지했는데 비중이 무려 88%입니다. 이번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카는 거의 일본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하이브리드카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도 줄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타는 전기차 시장이 와도 훨씬 더 늦게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동 파워트레인을 만들어 전기차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차가 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일본차 시장을 그대로 한국이 가져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유럽연합도 이번 조치를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퇴출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먼저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의 핵심 서플라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텔란티스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텔란티스는 이탈리아, 미국 합작 회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의 합병 자동차 회사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메세라티, 지프 등 14개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가 전자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품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국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로써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는 뉴스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럽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완벽하게 개발할 때까지는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업체는 유럽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빨리 늘려야 하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니즈를 잘 맞춘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일한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그룹은 파워트레인의 경쟁력에서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문제들이 장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 자동차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차나 일본차를 넘어서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은 일본 자동차가 수십 년째 독점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차가 점점 점유율을 높이는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22일 니케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앞세운 현대차에게 동남아 시장을 위협받고 있다며 전기차에서 밀리면 과거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완전히 뺏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태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양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1조 7,7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5만 대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약 30%에 달합니다. 현대의 이러한 행보를 일본이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일본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건설한 시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시기입니다. 이 경제협력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차는 일본차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대통령령으로 국내 신차의 2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정책을 몰랐을 리 없는 일본은 왜 전기차 시장 선점에 늦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기차만 확대해서는 탄소 배출 삭감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에 소극적이던 와중에 일본 유럽연합의 탄소세 정책이 등장한 것이죠. 여기서 일본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한국의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공장을 건설한 것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공장을 세운 것일까요? 인도네시아 시장 선점과 더불어 니켈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바로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동차 제조까지 포함한 통합적 전기차 산업 구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부터 니켈 원강 수출 금지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완성차 업체들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중요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데요. 간혹 인정하는 네티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당히 예전부터 해외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일본의 전자제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일본의 전자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호주에 있긴 하지만 소매점에서 주력은 한국, 중국, 대만 기업이 많습니다. 예전에 칭찬을 받았던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업체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에 추월당한 일본은 따라잡고 나서야 하는데 그 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일본인들이 일본 기업의 몰락을 인정하던 것은 의외의 모습입니다. 한편 언론들은 현재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 대만의 눈부신 성장으로 예전의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으며 그중 첨단 분야에서의 뒤처짐은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에서 일본이 5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삼성에 크게 밀렸고 회복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상황에 불안함을 느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한 것인데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일본의 참패로 끝났죠. 또한 일본의 이러한 문제는 일본 기업의 복합적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는 정부의 실책이 크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유럽연합의 탄소세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반대로 한국은 전기차 시장 세계화에 성공해 일본차는 물론이고 독일차도 뛰어넘는 신세계를 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IFX 공동개발에 참여하다 지난해 귀국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이달 중 경남 사천의 개발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등 돌리며 떠날 때는 언제고 필요할 때 찾느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볼까요?
지난 4월 출고식을 치렀던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중 돌연 철수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1년 5개월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총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 5세대급 전투기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5년 시작됐습니다. 인니 측은 당초 개발비 중 약 20%를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자국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뤄온 데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을 핑계로 작년 3월엔 우리나라에 파견했던 기술진까지 철수시켰습니다. 당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계약 수정은 우리 정부를 크게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분담금 20%를 미납하더니 무려 반으로 낮춘 10%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15%로 인하 요구를 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5% 더 내려간 10%로 당당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간의 엄연한 공동사업 계약서를 막무가내로 우기는 태도에 당연 정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6,044억 원이나 미납한 상황에서 오로지 한국의 비용과 연구진의 노력으로 개발 중인 상황인데 배째라는 식의 염치 없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원 수비안투 국방장관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은 전체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자국의 경제난을 호소하며 또다시 10%로 깎아달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면 KFX 현지 생산시설을 한국 정부가 건설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도대체 국가 간의 약속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들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10%로 낮춰준다면 분명 다음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 연구진들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 이전일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와도 개발에 큰 도움 되지 않았고 애초에 시제기 개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산화율이 65%가 넘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X이기에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기술 이전 사항은 배제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져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표하자 방법을 바꿔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해 국방회담을 갖고 방위장비 구매를 논의하며 KF-X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바자르 프라세티오 공군 참모총장은 올해 2월 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위 장비 중에는 미국 F-15EX, 프랑스 라파를 포함한 레이더 GCI-4, 금유기,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MV-22 옵스프리 등이 있다라고 밝혀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동개발금도 미납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최신 무기는 많이도 사들이네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방위사업 협력에서 이번 한국형 전투기 사업뿐만 아니라 잠수함 약속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 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한 후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 해양에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죠.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며 인도네시아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한국 연구진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손절하더라도 이 사업이 무리가 없는 이유는 이미 한국의 기술로 성공적인 개발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수출할 시제 기수가 전체 사업 대비 극소량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인니의 오만한 태도인 셈이죠. 인도네시아의 수출 물량과 무관하게 애초에 KF-X 사업 자체는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확보하여 우리 영공을 스스로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이처럼 떼써도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 측은 우리가 아니라 본인들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동개발이 무산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2,272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이에 대해 방사청은 양국 간 비용 분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지불 의무 연속 2회 미이행 시 이미 납부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제 와서 공동개발에 발을 뺀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2,272억 원에 대해서는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한국과의 계약으로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국가 이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아무도 인니와 계약하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국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것이죠. 그런데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가 출고식에서 완성체 모습으로 나타나자 인도네시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기술진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여 공동사업 정상화를 함께하자며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마음을 바꾼 시기는 참 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형 전투기가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 늦게라도 배에 올라타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는 믿고 쓰는 명품 무기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무인기, 인공위성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 수출할 역량을 갖출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형 첨단 전투기 KF-X의 국산화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첨단 전투기 등에 쓰이는 레이더 및 탐색기용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 국제무기 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이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서 2022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나 증가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과 함께 반도체, IT, AI 등 4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중요한 협력 사업이 발표됐었습니다. 바로 한국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짓기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이유는 배터리의 필수 자본인 니켈이 인도네시아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빌려 미래 시장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장을 앞서가고 싶은 꿈이 있기에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며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본과 값싼 노동력에 비해 배터리나 전기차를 만들 만한 기술력은 매우 부족한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방한한 인도네시아 장관단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심지어 일부 장관은 귀국해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배터리 공장에 관한 협약을 발했는데 한국의 분위기가 인도네시아에 유치할 것 같지 않자 돌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인도네시아에게 한국 배터리 공장 유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중요한 사항이었죠.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꿈이었던 배터리 공장 설립이 확정되자 자신들이 그동안 발을 뺐던 한국과의 전투기 사업에도 본격 재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에 협력하는 모든 산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선전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수출기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연간 자동차가 약 100만 대 팔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에서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LG그룹과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 배터리 셀 투자를 앞세워 동남아시아 지역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의 연간 생산량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 진출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을 들어오려는 인도네시아의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셀 합작 공장 설립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양측은 약 11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성공적인 합작 공장 설립과 현지 전기차 시장 확대 지원 차원에서 일정 기간 법인세와 합작 공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강화 등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네시아는 일본차가 아닌 한국차들에게 이런 유리한 혜택까지 주면서 한국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차들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80대 정도로 인근 국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까지 쉽사리 동남아시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해왔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판매량만 보더라도 1위에서 5위는 모두 일본 브랜드이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무려 85%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의 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고 하니 왜 동남아시아가 일본의 텃밭으로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일본 차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관세가 최대 84%에 달할 정도로 높고 사치세 등 각종 제도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진작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 로비를 통해 다양한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구축해왔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불리한 조건의 관세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텃밭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현대차가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빵빵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판도가 더 이상 일본 차로는 미래를 선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현재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차들은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의 차종을 유지하고 있었죠.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일본 차와의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비장의 무기는 전기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필수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데요. 하지만 니켈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를 만들거나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를 만들 만한 기술력은 부족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들을 통해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개발과 배터리 셀 제조, 이를 활용해 전기차를 만드는 산업을 구축해 신성 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매장량과 채굴량 모두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에서 풍부한 자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과 함께 동남아와 아시아 태평양 권역은 물론 전 세계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세안 시장은 완성차에 대한 역외 관세가 최대 80%에 이를 정도로 관세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자유무역 협약 참가 국가는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즉 현대가 인도네시아 자본을 이용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신기술까지 힘을 합한다면 그 기술력은 배가 되겠죠. 이런 뛰어난 한국 기업들을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놓치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공장 계획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대차는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에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조 8천억 원.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 판매될 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 차의 약점인 전기차를 앞세워 일본 브랜드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인데요. 2019년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9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두 공장이 모두 정상 가동되면 연간 25만 대의 완성차와 15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가 인도네시아에 생산됩니다. 일본의 요새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별로 복잡한 관세 체계를 조정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사용될 자동차용 강판, 부품 등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붙는 모든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동남아 호주 국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항구를 새로 만들어주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3천억 원을 공동 투자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에는 연간 10기가와트씩, 자동차로 따지면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가 2024년부터 생산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LG에너지솔루션
솔루션에 배터리 신기술을 적용, 고함량 니켈과 코발트, 망간 출력을 높여주고 화학적 불안정성을 낮춰줄 수 있는 알루미늄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리튬이온 제품입니다. 우선 2024년부터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2-GMP가 적용된 모델을 비롯해 향후 개발될 다양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죠. 배터리셀 합작 공장이 들어설 카라왕 지역은 부로카시, 치마랑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카라왕 노동부가 발간한 서부 자바 영감 등에 따르면 2018년까지 카라왕의 산업용지로 조성된 부지는 1375만 6358헥타르 규모로 6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 공장을 포함해 총 1760여 개의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합작 공장이 들어설 산업단지는 수도인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 항구,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에 들어가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은 원자재 공급부터 배터리셀 제조, 나아가 전기차 완성차 생산까지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효율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용 전기차 모델을 개발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인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신기술을 적용하고 각 차량의 성능과 상세 사양에 맞춰 최적화된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고효율, 고성능,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높은 전기차 생산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대차와 LG뿐만이 아닌데요. 배터리 시스템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모비스는 이번 합작 공장 설립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LG에너지 솔루션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영역인 전동화 부분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친환경 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을 갖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차와 정면 승부를 벌이려는 현대차가 손을 맞잡게 됩니다.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과 정면 승부를 한다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7년 베트남 탕공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도요타, 혼다, 마츠다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가 베트남 거리를 누비게 된 지 1년여 만에 전체 브랜드 중 2위로 올라섰고 2020년 상반기 이후 도요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타코그룹과 손잡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기아 역시 혼다, 미쓰비시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서며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텃밭에서 현대차 그룹, LG 그룹 등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고 나아가 세계 시장까지 점령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